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된 뒤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잠시 뒤 국회에서 열립니다.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 인선을 놓고선 난항이 계속되는데 정치부 연결해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오늘 고위당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예정입니까? 네, 오늘 오후 4시에 고위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됐던 고위당정이 국회에서 열리는 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이고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고위당정에는 여당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와 김기현 2기 체제에 새로 임명된 유이동 정책위 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합니다. 고위당정 의대로는 최근 경제 상황과 그 대응, 에너지와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이 오를 예정이고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도 안건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임명직 당직자들을 새로 선임하고 정쟁 유발 현수막도 철거하며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여당은 혁신위원장 선임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를 원하고 있는 당은 일부 인사들을 접촉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다소 늦더라도 올바르게 가야 한다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당장 총선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아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고위당정 협의회가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며 여권의 쇄신 방향과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패널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는 고위당정 협의회, 오늘은 오후 4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우선 이제 고위당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 3자의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당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보면 모든 정책은 사실 정부가 주도를 해왔죠. 뭐 특히 이제 입시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함께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방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뒷받침해 주는데 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민생 어떤 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접하고 여론에 민감해야 될 당이 사실상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반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지적돼 왔고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구청의 표로 이제 검증이 됐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뭔가 주도를 하겠다. 즉 당이 주도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가장 이제 그 당이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물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정치 이슈도 있고 뭐 좌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부 여당의 가장 강력한 힘은 경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생이 적절하게 물가가 안정된다 그러면 상당히 여당 쪽으로 표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 표차 떨어진 게 결국 물가에 문제 있다고 봐요. 제가 한 달 전에 김밥 한 줄을 4,5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어저께 갔더니 5,500원 하더라고요. 1,000원이 올랐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실제 경험하면 예.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한 평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히 대통령이 이제 외유 떠나시면서 그 정부에 주문한 게 제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겪어보라. 그렇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만 하더라고 지금 물가가 그렇게 올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이 좀 뭔가 예.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모든 정책 최근에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지만 정부가 일단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당의 입장과 또 예. 어떤 이런 민심을 듣겠다. 아마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당이 주도권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민생을 한번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에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이렇게 당정 협의하는데 장소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난 뭐 1월 달에도 당에서 한 적도 있고 처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은 민생은 말이 아니라 정책이나 예산으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경제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계적인 이제 금융위기 있었을 때 그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다보스 포럼에서조차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용도 폐기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소위 낙수 효과라 해서 초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것이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경제가 살릴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내 유보금으로 쌓고 있고 부동산 투자나 해서 손쉽게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그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예산 국회에서 반드시 그런 민생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들을 했을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쟁과 관련된 현수막을 띄고 정쟁과 관련된 TF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논평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의 또 그냥 그 퍼포먼스라든지 또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뭐 과거에 뭐 수조 물 뭐 먹방쇼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을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 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또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민주당은 왜 안 뛰냐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그런 방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현수막 떼는 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뛰었으니까 민주당 너네는 왜 안 뛰냐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방식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거죠.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은 뗄 것이다. 그리고 국정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2024년도 예산안에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을 위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지금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 문제도 있습니다. 애초에 내일 23일이죠. 이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했었는데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하려는 계획이 지금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가지는 당의 지금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커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김기현 그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2기 체제로 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그 2기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 과연 어떤 혁신이 있느냐, 어떤 쇄신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혁신위원회고 그렇다 그러면 지도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만큼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돼야 될 텐데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는 일이 그냥 좀 인물이 좀 유명한 인물이다, 좀 당 경험이 있다 해서 쉽게 모셔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총선 6개월을 앞둔 이 긴박한 시점에서 당의 혁신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당 지도부에게도 그냥 대통령실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르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혁신위의 인물을 고르는 문제에도 하나가 그 아마 시간이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역할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혁신위원회라고 한다 그러면 그 권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폭넓은 권한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도부의 권한과 충돌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미세한 문제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명에게 제안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다 고사를 했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의 의미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을 두고도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아마 혁신위원장 하는 분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제안일까요? 자, 저 물러나라 그러면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나는 권한까지 준다라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위원장 우리가 김은경 혁신위민주당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거기에서 혁신 안 된 거를 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만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혁신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초당적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이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정말 혁신위가 모든 그림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 주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 조금 고치면 굳이 혁신위원회가 있을 필요 없죠. 그냥 뭐 의견 들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따로 별도의 혁신위를 두겠습니까? 그만큼 당을 혁신한다는 건 정말 이 살가죽을 벗겨내는 일이잖아요. 그런 살가죽을 벗겨내는 일까지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진단을 해보고 예. 도저히 나 김기현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건의하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다면 저는 금방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혁신위보다는 그냥 예. 최고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문경 혁신위가 체포동의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혁신위를 했다가는 똑같은 사례를 범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정말 그런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 안팎에서는 누구나 이제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중량감 있는 인사를 원하는 반면에 실제 이 위원장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작을 것이다. 이런 시각 차이 때문에 인선이 난항을 겪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님께서 하도 회의도 많이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아마 일개 위원들 대부분이 2기까지 연임을 안 하시고 이제 난 그만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 관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네, 이 자리에서 정말 윤 대통령이 상당한 칭찬을 했고 김 위원장의 이름이 지난주 내내 계속 오르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역할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DJ 정부의 그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이외에는 국민의힘과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검찰총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 직접 본인이 가서 법사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과정을 지켜봤다. 최근에는 굉장히 사사롭게 편하게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부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이제 정계 개편을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실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과연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 신한국당 창당 이야기가 비유대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정치적 여건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도 하락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정계 개편을 동인해낼 끌어낼 힘이 정치적으로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총선을 반년 앞두고선 신당설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탈당을 결심하기까지 100일 정도가 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또한 12월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 지난주 주말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천천히 좀 짚어보더라도 신당 창당의 메시지를 읽을 수는 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 안에서 무언가를 좀 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읽혔고 굳이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신당 창당보다는 탈당의 가능성을 염두했다. 저는 예. 그게 더 옳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걸로 제가 느껴집니다.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간의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당 창당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윤석 대표는 일단은 국민의힘에 남아 있어 보되 신당보다는 오히려 무소속 출마를 조금 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예. 저도 그 분석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대구를 또 찾은 바가 있는데 무소속 출마 설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거에 3번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마치 본인이 다 뭔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 지금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일단 남 평가는 잘해요. 자, 그런데 본인 지금 선거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자, 3번 패배했던 곳에서 다시 나서기 위해서 과연 승리가 담보될까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살 길을 지금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22대 국회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마 본인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본인이 뭐 선거 전략 잘 짜고 잘 평가한다 그러면 예. 본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준석 대표가 많은 비판을 합니다. 뭐 당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그중에서는 귀담아 들을 내용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준석 대표가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한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야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리더십 갖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윤 대통령 비판하고 당을 비판하는 거 똑같은 모습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선거라는 건요. 20대, 30대 자기를 따르는 세력만 찍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다 지지해야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힘든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냥 이 말 잘한다고 국회의원 뽑아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이 모든 연령층들이 골고루 그 사람을 지지해야 국회의원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럴 자신이 있나요? 예. 그럴 자신이 있으면 신당 만들어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갈 경우 청년층 지지를 얻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밝혔는데 지금부터는 이 민심 회복에 나선 윤 대통령의 행보도 짚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반성과 소통 그리고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이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포인트 하락해서 6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인 30%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전통 지지층이 있는 곳까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3월부터 예. 이제 부정적인 이유의 첫 번째로 꽂힌 게 항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서 외교 분야가 항상 그 부정평가의 1위였거든요. 근데 추석 이후에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민생, 경제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지금 뭐 고물가와 고금리 예. 때문에 이제 뭐 생활물가도 폭등을 하고 그다음 가계부채가 대단히 늘었는데 그 고금리로 인해서 그 이자 갚는 것도 되게 이제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민생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민심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당의 가장 강세 지역인 마곡지구에는 2030과 그 이제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또 그 중산층과 중도층이 많이 살고 있고 그 햄에도 불구하고 16% 차이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만큼 그 청년과 그 중산층과 중도층까지도 지금 등을 돌린 그런 민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민생과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정말로 이런 지지율을 회복하려면은 예. 이런 그 경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고요. 실제로 예산안에 민생 예산들 삭감된 민생 예산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출산율이 0.78%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예. 압도적인 꼴찌여서 얼마 전에 가감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유체이탈의 말 따로 예산 따로 예. 그리고 이제 R&D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또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농촌과 관련된 농민의 그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했으면서 농촌과 관련된 R&D 예산도 또 삭감을 했어요. 여러 분야의 이제 예산들이 지금 예. 봤을 때는 민생과는 동떨어졌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예. 지금 사우디 카타르 순방을 윤 대통령이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위기감을 지금 느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큰 변화의 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일간지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에서 과감하게 변화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돌파해 나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마 저도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학폭 논란으로 있었던 김승혜 의전 비서관을 그렇죠. 하루 만에 이렇게 말하자면 사퇴를 하게 되는 이런 7시간 것들을 만에 보면 사표 수리가 됐어요. 그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에 대응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예.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빠르게 전환을 해서 전향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가 전 있는 것으로 보고요.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의 어떤 회의 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반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에서 나오는 반성이라는 말은 일반 개인이나 사인의 어떤 반성이라는 의미와는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반성을 언급하는 순간 관련된 정책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행태들이 전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반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향적으로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당정 관계를 재확립하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했던 만큼 저는 과감한 리더십 변화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 조금 전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 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금요일에 불거졌고 의혹 제기 7시간 만에 사표가 수리가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꼬리 자르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다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일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감찰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예. 본인은 7시간,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있은 지 7시간 만에 사표를 냈고 4시간 만에 수리가 됐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4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중징계를 내릴 사안은 아니라서 사표 수리를 했다라는 건데 중징계를 내릴 사안인지 아닌지 얼마나 4시간 동안 정확하게 검증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자녀가 굉장히 강도 높은 학교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해 사건을 다루더라도 구주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전치 구주 말씀하시는 전치 거예요? 구주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본인의 공직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라고 보이느냐. 그 부인이 학교 출석 정지 그 처분을 이 아이가 받게 되자 이 카카오톡 그 SNS 프로필 사진을 변경합니다.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예.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과연 어떨 것인가. 여기에 사실 이분이 선임이 된 부분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 과정에서 알았다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했다는 경력 말고는 공직을 수행할 만한 검증이 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대통령실을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까지 저질렀는데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더 이상 감찰을 하지 않는다? 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학교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살펴보겠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후속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인데 당무 중단 후 35일 만에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첫 일정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메시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주목되고 있어요. 민생 메시지 낼 것 같아요. 민생 메시지다. 예, 얼마 전에도 그 민생 영수회담도 제안을 하셨고 했었죠. 그 전에도 여야정 협의체 신설 등 많이 여러 차례 걸쳐서 민생 관련된 제안을 했었거든요. 예. 본인이 늘상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생 문제를 가장 강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산안 국회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민생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더 늘리는 쪽의 그런 역할들을 하자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 통합과 관련돼서 예. 통합적인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일부에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징계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 부류가 있는 것이고 예. 또는 그런 부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당을 통합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상황이 영장도 기각됐고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강고하게 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감 시즌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예산안 국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2월 달에 그 특검 법안 2개 김건희 주가 조작과 예.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이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다 기소 단계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일방적인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법원 시간 넘어가는데 만약에 그 쌍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그 전에 주장했던 표적 수사에 더해서 편파 수사. 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수사하느냐에 대한 예. 국민적 비판까지 이게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우리 민주당에게 대단히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이런 유리한 국면에서 그 당대표의 역할은 당연히 당을 예. 균열시킬 것이 아니라 통합시키는 쪽으로 예. 그 이끄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유리한 국면에서 왜 당을 분열을 시키겠느냐. 이 가결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히려 자기들에 대한 해당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 다소 다른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죠.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자, 선당후사, 신상필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고민될 것 같아요. 뭐 이 대표가 내일 이제 첫 출근을 하면 예. 민생과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내겠다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국민들은 법인카드가 없어요. 예. 그 국민들은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법인카드로 다 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 뭐 아직은 확실히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뭐 아닙니다만. 나온 거로 보면 예. 자, 국민들은 그러면 본인의 그 벌은 돈으로 모든 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모순점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국민들 법인카드 하나씩 다 나눠 드릴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자, 통합은 저는 겉으로는 통합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아니라 서서히 죽이는 방법을 택하겠죠. 서서히 공격을 할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추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동안 뭐 정치를 이렇게 민주당을 끌고 온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알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들은 예.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징계하죠? 뭘 잘못했다고?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럼 탄원서 안 써준 거 갖고 징계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가결표 찍었다 어떻게 할 건데요? 예. 가결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관심법으로 다 볼 건가요? 예. 너 찍었지라고 이제 징계할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앞뒤로 이야기를 해서 민주당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전에도 계속 당명의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당에서 우리가 가진 국회법과 헌법의 정신을 어기고 이런 것들을 징계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거칠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 그러니까 이 비명계들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시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배척하는 그런 방법을 택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결파들에 대해서 직접 징계하지는 않더라도 공천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 장 부위원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짚어주신 대로 5명을 선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 최고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뭔가 뭐 엄포형 투트랙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통합을 이야기하고 당내에 어떤 단일 대우로 가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민주당이 대안을 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윤리위 심판위에 넘어간 만큼 그 절차에 따라서 그 트랙을 밟으면 되는 것이지 예. 당 대표가 뭔가 징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상의 불이익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천이란 건 민주당에서
지난번에도 중앙위 의결 등을 통해서 예.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개별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또 경선을 하거나 이런 여러 루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명, 반명, 친명 이런 잣대로 공천을 하는 건 예. 공천 총선에도 큰 어떤 유효한 결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않을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대표 당무에 복귀하지만 이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당장 오는 24일이죠. 이 당일 재판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결정되진 않았다. 예, 예. 그러니까 27일까지가 국정감사잖아요. 예. 그 국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당대표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특히 보수 언론과 그 여당 측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꾸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주장은 근거가 박약해요. 박약하다. 재판을 지연할 무슨 이유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검찰권 남용에 의한 그 무리한 그 수사하고 기소라고 하고 있고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 지연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수사 지연이 더 문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이것이 마치 무조건 기소가 됐으니까 유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상에서 저희의 입장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는 오히려 일방적인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법원의 시간을 들어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그 공정한 그 양 방향의 방어권을 행사해서 충분히 예. 그 입장을 무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화 유형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22년 2월달에 이제 그 폭로를 해가지고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22년 8월달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무혐의 처리된 바가 있어요. 그것을 최근에 다시 공익 그 제보자가 권익에다 제보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예. 전혀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관련성은 전혀 없다 이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잠깐 다시 짚기로 하고 지금 뭐 국민의힘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대표직은 아무래도 중요 일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중요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 거 맞죠?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라는 주장도 저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근거가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건 너무 당위적인 문제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어디가 종착적이냐면 다음 대선이 종착점일 겁니다. 예.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대장동, 백현동, 뭐 법인카드 의혹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 재판들이 이제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재판이 빨리 이루어지면은 뭐 그 안에 다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백현동 대장동 사건은 워낙 사건의 규모가 크고 뭐 자료만 해도 몇만 페이지가 된다고 할 만큼 오랜 시간 재판이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남은 한 3년 반 정도 시간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 가운데서 유죄가 나와버리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뭐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 후보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3년 반 뒤에 있는 대선을 목표로 두고 재판이 언제까지 이끌어갈지를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냥 총선에 맞춰서 뭐 하루 이틀 미루고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차라리 재판 과정에 그냥 그때그때 나오셨으면 됐을 텐데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감을 핑계로 대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국감에도 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셈인데 그럼 거짓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재판에 안 나가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생각해 봤을 때 전 재판 지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은 사실 건강상의 이유가 명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건강상의 이유를 먼저 들었으면 납득을 했을 텐데 처음 핑계는 국감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제가 불출석한 건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국감조차도 못 간 거죠. 그렇게 선의를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24일 동안 단식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재판 일정 스케줄을 놓고도 양측의 의견, 생각이 다른 상황인데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선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도 일부 꺼내들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논의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좀 선별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섭 2차장 두 같이 공부하시는 위법이 확인되면 뭐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일까 뭐 검토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입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에 네. 들어가는데 이게 실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제기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검찰은 검사징계법상 파면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요. 뭔가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면죄부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박영진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를 받아봤는데 판검사 입건된 건수가 10,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 한 해에. 그렇지만 정식 재판을 회부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물론 고소고발 난무하는 그런 직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검찰 탄핵,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묵묵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 일부 검사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를테면 손중성 검사 이름이 나오고 있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 내부에선 영전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피해자 윤석열로 뭔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연결고리가 텔레그램 등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없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른바 라임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 쪼개기, 몇 시에 들어와가지고 밴드가 들어온 시간은 언제니까 굉장히 국민들로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게 검찰의 민낯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어떤 문제 제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대상 가운데 이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 검사도 있고 또 종착점은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일부 관측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뭐 불가능은 없죠. 불가능은 민주당에 없다.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의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뭐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뭐 대통령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탄핵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번 그거는 해보시죠. 좀 너무 나아간 그러니까 뭐 말씀이긴 뭐냐면 한데, 예. 본인들의 힘을 지금 하나씩 지금 계속 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관도 뭐 이상민 장관 탄핵해서 9대0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또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혐의로 하죠? 그럼 국회에 나와서 불체포특권 그 설명서 읽은 거 그것 때문에 탄핵할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실 겁니다. 저렇게 의석을 많이 줬더니 계속 탄핵만 쓰고 본인들 민생 이야기 하는데 예. 본인들 그동안 민생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모든 힘쓰는 거는 보면 탄핵에 힘쓰고 모든 정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말로는 민생 이야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강서구청 선거 지금 여당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은요? 그럼 잘했기 때문에 또 더 할까요? 이 탄핵을? 그러니까 다 모조리 탄핵을 해요? 예. 대법원장도 그냥 낙마시키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요. 이번 선거의 교훈은 오만하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거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 이런 식으로 검사들까지 만약에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탄핵 조치한다? 나중에 다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오만으로 비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반론 좀 들을게요. 그동안에 그 윤석열 검찰에서 예. 이재명 대표를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뭐 답정여식 그 기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일관된 얘기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수사받고 법원 가서 그 심사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사는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 같은 거 이정섭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장전이면 인정도 했어요. 거기다가 김영란법 골프장 골프장을 예약하는 것을 청탁했다든지 이런 거로 김영란법 위반 등의 소지도 있고 뭐 직권남용 권리해상 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이미 고발도 돼 있거든요. 이렇게 비위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예. 수사를 담당하는 그 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된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성립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해 수사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그것이 오히려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는 윤석열 그 정부에서 취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2차장 검사이기 때문에 겨냥을 한 것이냐 아니면은 죄가 있으면은 뭐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신고자는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적극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검찰 쪽에서 전화를 따로 받았고요. 23일 날 10시에 나가는 거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권익위에 이재명 대표를 부정부패로
신고했던 내용을 제가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거니까요. 검찰에서 물어보는 대로 최대한 대답을 잘 할 생각입니다. 본위기에 그때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 증거나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제가 제출해야 되는 게 있으면 모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 증거가 더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수사를 계속 해왔고 지금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죠. 그렇지만 통상의 공익제보자의 제보 방식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쪼개서 뭔가 계속해서 언론에 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기 마련인데 좀 독촉하는 뉘앙스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겨냥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일 텐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번 무혐의를 받았고요. 무혐의가 다시 한번 기소 의견으로 되기 위해선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새로 제기했다는 어떤 의혹 제기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어떤 혐의로 나아가기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본인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아침 식사, 샌드위치, 그다음에 이제 뭐 샴푸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침에 내가 빵 있으니까 빵 먹었다. 근데 그게 뭐 나는 몰랐다. 법인카드인지 몰랐다. 나 샴푸 있으니까 그거 뭐 내가 그 샴푸 쓰니까 그냥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을 본다면 대부분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이재명 대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경찰에서 무혐의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인카드의 총괄적인 총책임자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다시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가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뭔가 수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 해서 대검에서 이첩을 했고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법인카드를 관리 감독하고 또 그걸 직접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핵심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몰랐다. 그냥 있으니까. 뭐 지금도 재판받는 거 보면 정진상 했죠. 내가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래요. 본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냥 있으니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누가 그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검찰에 살펴보고 아마 뭐 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은 규명될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김혜경 씨도 이것을 알았다는 것까지도 지금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수사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각에서는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앞 단계까지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법인카드의 정결권자는 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모든 그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사실은 아닙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의원들의 마음은 총선에 있고 맹탕 국감이었다. 이런 지적 계속 나와요. 작년에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한 과도기 정도가 됐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내 탓이다 공방을 좀 해가지고 그때는 또 그때대로 많은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이번 국감 때는 정말로 야당이 제대로 된 질의를 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들을 제대로 짚어내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내는지 이게 사실 저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오히려 이번엔 너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지난해 국감은 너무 치열하게 정쟁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흔한 정쟁도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일정 중에 가장 꽃이라고 불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내야 될 책무를 여당, 야당이 모두 그냥 약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는 국감이었습니다. 방기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인데 이런 속빈 국감이란 지적 속에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와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저는 어떤 센터랑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경제 피해 보조금 자체도 직접 제가 신청을 하고 다녀야 됐고 마치 이 세상에 경제 피해자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가해자를 벌하는 것도 또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죠. 가해자를 강력하게 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 그게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11일 법사위 영상이고 이후에도 이제 실제 이 법사위장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저는 나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1심에서 이 가해자 12년형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2년 뒤에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범죄로조차 수사기관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론 주목도가 높아지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항소심에 가서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강간살인 미수로요. 그리고 아주 뒤늦게 DNA 검출 등이 또 바지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감장에서 법원은 검찰 탓하고 검찰은 법원 탓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왜 내가 용서하지도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하느냐 등등 상당히 이번 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일을 본인이 정말 피해를 겪음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돌아오는 주에는 대검 그리고 중앙지법의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 또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며칠 얼마 전에 미국 의회에서 AI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AI 관련 업계 다 CEO들이 나와서 의원들이 정말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AI가 앞으로 우리가 미칠 수 영향들 또 통제해야 될 부분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번 국회에서 좀 전에 보신 그 한 장면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이게 어떤 특정한 당대표, 특정한 정치 이슈에 거기에만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더군다나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외 집회하느라고 사실 의원들이 국감 준비를 못했어요. 보좌관까지 다 동원했잖아요. 그 다 동원한 거 사무총장이 다 보고하고 몇 회 집회하고 그다음에 프랭카드 몇 장 건 거 그거 전부 다 보고해야 되고 과연 그거를 보고받아서 그걸 공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정말 저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질문과 이걸 하는 걸 점수로 삼아야 될 텐데 점점 이제 그런 장면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과연 어떤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장면들 정말 저는 이 국회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 위원장님도 의견 있으세요? 예, 그 국감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이번에 그 민심 위반을 확인한 윤석열 정부하고 그 여당에서 정말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국감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국정과 관련된 뭐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여당은 일관되게 정쟁으로 일삼았어요. 뭐 그 법사위 같은 경우는 그 국감 중에 나와가지고 그 무슨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 배당을 같은 그 재판부 했다는 거 가지고 기자회견까지도 했고 계속해서 그 법인카드 유용한 거 관련해서 계속 정쟁화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뀐 모습 안 보이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유체이탈로 말과 언행이 틀리는 말과 행동이 틀리는 그런 모습 보이면 절대로 돌아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정책 질문들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기 반성도 좀 하시고 야당은 저렇게 프랭카드 걸고 뭐 앞에 다 걸고 했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책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했나요? 김승희 비서관건이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등등해서 많이 짚었죠. 최상병 외압 수사 외압 관련된 것. 양쪽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주는 의미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중국 칭따오 맥주를 만드는 현지 생산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원료의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사는 한국에 들어오는 맥주는 해당 공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공장 펜스를 넘더니 소변을 봅니다. 중간중간 주위를 살피기도 합니다. 지난 19일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따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일로 작업자가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903년 설립된 칭따오 맥주는 중국 4대 맥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논란이 일자 칭따오 맥주 측은 중국 공안기관에 신고했고 공안기관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남성이 소변을 본 맥주 원료는 모두 봉인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입사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선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칭따오 맥주는 해당 공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20년 된 역사를 자랑했던 칭따오 맥주의 이미지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칭따오 맥주 생산 공장의 원료에 한 작업자가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 리포트 저희가 함께 봤는데 이 칭따오 맥주 저도 즐겨 먹지만 평소에 즐겨 드시죠? 좋아하죠. 우리 또 양꼬치는 칭따오 아닙니까? 예. 또 마라탕도 유행하는데 제가 또 마라탕도 좋아해서 예. 꼭 이렇게 곁들임으로 칭따오 맥주 많이 먹는데 정말 마음 불편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중국 현지 이 산둥성 핑두시의 칭따오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바로 지금 나오는 영상인데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담을 넘어가서 저기서 이렇게 뭔가를 밟고 있어요. 밟으면서 저기서 노상방뇨를 하는 영상이 웨이보에 공개가 됐는데 예.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맥주를 생산하는 원료인 메가를 보관하는 저장고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가 위에 저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로 보이는 사람이 가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 칭따오 맥주 너무 위생적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 당국에서는 조사팀을 파견하고 조치는 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즉시 당국에서 현지의 조사팀 파견해서 문제가 된 원료들 모두 다 폐기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칭따오 맥주 업체 측에서도 앞으로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기분이 너무 나쁘다. 앞으로 칭따오 맥주 먹어야 되냐? 못 마시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로도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이 제품들 문제 없습니까? 일단 우리 식약처와 칭따오 맥주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수입사가 있거든요. 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국 현지 내수용과 수출용을 생산하는 공장이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내수용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출용 맥주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식약처에서도 중국 현지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에서의 어떤 식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제조, 통관, 유통 과정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어떤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문제가 된 공장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런 영상을 봤으니까 소비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정말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쓰레기 만두 파동부터 시작해서 그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 뭐 이런 비위생적인 그런 장면들 많이 공개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를 모아서 이 재활용하는 이 쓰레기 식용유, 구정물 식용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이게 예.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식품위생법을 2015년부터 식품안전법으로 바꾸어서 굉장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신뢰도는 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물론 모든 중국 식품이 그런 건 아님에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이선균 씨 소식입니다. 일단 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이선균 씨와 관련된 영화, 광고, 타격이 막심하다고 해요. 지금 초비상에 걸렸다. 예.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 씨가 단역이나 이런 배우가 아니라 주연급 배우이고 지금 후반 작업을 완료한 영화들 또 개봉 예정인 영화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는데 다 예. 주연으로 지금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탑스타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을 해서 덜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특히 부부가 같이 출연한 광고는 교육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마약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계속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광고뿐만 아니라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지금 다 일정이 올스탑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무혐의로 밝혀지거나 내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 일정이나 개봉 일정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는 또 혹시나 혐의가 확인이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봉을 앞둔 이제 영화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제 배우 이선균 씨는 지난 5월이죠. 이 차기작인 영화 탈출 개봉을 앞두고 칸 영화제에도 초대가 됐습니다.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 직접 보고 오시죠. 정말로 우리 영화가 미드나잇 섹션에 왜 선택이 됐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말 틈 없이 영화 잘 흘러가지고 되게 만족했습니다. 이따 봬요. 네. 이따 봬요. 이게 지금 수백억이 투자가 됐다고 하는 영화들인데 이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마약 투약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뭐 영화 제작사, 뭐 배급사 그리고 광고주들이 이선균 씨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적으로 법적 공방으로도 번질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개봉하지 않은 어떤 영화나 촬영 중에 공개되지 않은 광고 이런 것들의 수익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미리 산정하거나 특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델이나 출연 계약을 맺을 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넣고 이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델료나 출연료의 2~3배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선균 씨가 만약에 이게 마약 투약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조항에 위배돼서 많게는 모델료의 2~3배 정도, 물론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사 내사 상황, 진행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선균 씨 외에도 재벌 3세 그리고 가수 지망생 등 8명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진행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이선균 씨가 직접 공식 소속사를 통해서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마약 사건의 어떤 관련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은 맞는 걸로 보여요.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8명 중에는 지금 입건된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 별개로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게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사가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면요. 그리고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별개로 본인이 공갈 협박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 고소인 조사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억 원대를 뜯겼다, 빼앗겼다 이렇게 지금 소속사 측에서 이미 밝힌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데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 마약 관련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고 특히 10대 젊은 층까지 마약이 파고든 것 같아서 더 걱정스러워요. 지금 저도 형사 당직 변호사로 이 상담을 하러 나가면요. 10건 중에 한 서너 건 정도는 마약 사건으로 이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다크웹과 이 가상화폐가 발달하면서 마약 유통이 쉬워지고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에 익숙한 10대들이 굉장히 접하기 쉬워지면서 마약의 어린 층에도 굉장히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처럼 이 좀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마약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중독자들에 대한 재활시설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어요. 재활시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해 보입니다. 호기심을 억제하는 선에서 교육도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 경찰특공대와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폭발물 탐지견이죠.
이 럭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안타까움을 주고 있어요. 네, 럭키 마리노이즈 견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갑작스럽게 올 초만 해도 건강했는데 지난해 6월에 갑작스럽게 종괴가 생기면서 이게 전체 혈액암으로 전이가 됐고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폭발물 탐지견으로 2015년 4월에 태어난 이 럭키가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뭐 이력이 화려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등 이 주요 행사에서 폭발물 탐지 활동을 했고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 특공대 이 전술 평가 대회에서 수색견 부문 매년 3위 안에 드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제 영특한 강아지였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병으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 종괴가 발생을 하고 이게 혈액암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을 했고 더 이상 이 손쓸 방법이 없다, 고통만 남을 뿐이다라고 예. 해서 안락사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6년 동안 럭키와 손발을 맞춘 대원들은 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많은 울음을 또 쏟아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유해를 안장하는 모습인데요. 예. 특공대 사무실 앞에 저렇게 이 특공대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이 엄수가 됐다고 하는데 체력도 좋고 QR에서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임무하러 나가면 몇 주 동안 동고동락하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료로 예우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위해서 평생 애써준 럭키가 강아지별에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나에 이어서 이 대학교 기숙사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름 아닌 빈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2023년인데 빈대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70년대에는 뭐 빈대 때문에 몸 긁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예. 없어졌거든요. 거의 박멸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근에 뭐 국내 대학 기숙사에도 출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주로 이렇게 다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시설에서 보인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뭐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에는 아직까지 빈대가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 파리도 지금 난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예. 딸려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가려움 굉장히 심하고 수포도 나고 열도 난다고 하거든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크실 것 같은데 이게 빈대가 그러면은 뭐 어디 여행을 가든 숙박시설을 갔을 때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빈대가 빛과 열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불을 끈 다음에 갑작스럽게 손등을 비춰보면 미처 도망가지 못한 빈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침대에 주로 구석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예. 해보셔야 되고 시트에 혈흔이 있거나 뭔가 배설물 자국이 있으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트렁크 같은 것들 바닥에 올려놓지 말고 위에 올려놓으시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예. 그리고 50도 이상에서 세탁을 하면은 열에 약해서 죽는다고 하거든요. 혹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면 고온에 옷 같은 것들 세탁해 주시는 게 좋고 집에 퍼졌다고 하면 민간요법이나 이 개인 대응이 어려워요. 전문 방역 업체를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에 만전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침대 구석과 커튼 가구 등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며 맑고 쾌청한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산불 등 화재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19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과 큰 추위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